G90에서 이 모셔널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그동안 연구했던 이런 멋진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많은 구독자님들이 스파이샷을 계속 보내주고 계세요. 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네시스 플래그십 G90의 스파이샷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와, 이거 정말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디자인도 확 바뀌고 새로운 기능들도 많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새로운 정도가 아니지, 그냥 완전히 혁신적인 자동차가 됐다고 해요. 이거 어떤 건지 함께 살펴보시죠. G90 일단 스파이샷을 먼저 보죠. 그동안 스파이샷 몇 번 보여드리기도 하고 저희가 직접 찍은 것도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이 스파이샷 보면 느껴지는 거, 일단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유튜버님들이 많이 가서 또 찍어 오시기도 하더라고요. G90 어디 있는지 좀 알면 바로 갈 텐데. 네, 여튼 외관을 보면요, 지금 길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사진 보면 G90인데 뉘르부르크링을 달려? 뉘르부르크링에서 G90을 테스트하는 장면이 이렇게 목격되기도 합니다. 딱 봐도 엄청나게 긴 차인데, 이렇게 긴 차를 일반 도로에서만 달릴 게 아니라 서킷에 들어가서 주행 성능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주행 성능도 최고로 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예전부터 S클래스 같은 자동차들은 그냥 단순하게 크다, 그냥 뭐 편안하다, 물침대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다이나믹하게 주행하면서 자동차는 이렇게 이 맛이지, 이렇게 코너링도 좋아야 되고, 포르쉐가 가는데 내가 잘하면 쟤를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자동차로 만들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럭셔리카가 갖춰야 될 소양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누가 이 차를 갖고 서킷에 가겠어? 이게 아니라 진짜 돈을 무한히 쓸 수 있는 자동차라면 크기도 커야 되고 안에 소재도 럭셔리해야 되고, 이런 건 당연하고, 조용하고 정숙하고 승차감 좋고, 이건 당연하고, 거기다가 당연히 달리는 능력까지도 그 업계에서 가장 최고급이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의 최고급이어야지 달리는 느낌은 빼고 나머지가 최고급,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뉘르부르크링에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길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길이가 대충 보니까 5250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느낌이 그래. 뭔가 그런 것 같아. 기존에 5205mm였거든요. 약간 더 길어지는 느낌이죠. 그리고 리무진 버전도 지금 나오는데요. 리무진 버전 사진을 보면 얘는 딱 보니까 5500mm 정도 되는 것 같네. 기존보단 조금 길어졌어요. 뭐 실제로 눈에 띄진 않을 텐데, 근데 지금 이 리무진 버전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리무진으로 만들 때 기존에는 중간에 이렇게 막 이상한 부분이 있고 B필러 부분에 막 이렇게 엉성했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고 훨씬 더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렇게 중간을 늘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작 문짝은 그대로예요. 문짝 크기는 그대로라서 차에 타고 내릴 때 불편한 건 여전합니다. 우리가 리무진이라고 말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스트레티지드 리무진 하면 이게 중간을 늘렸다, 이런 느낌인데, 얘는 그냥 롱바디 이렇게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롱휠 베이스 버전, 이게 아마 맞는 표현일 것 같네요. 이 5500이라는 숫자는 살짝 상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S클래스 마이바흐 같은 경우에 5490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조금 더 길다, 아주 약간 더 길다라는 점에서 마이바흐 그거 조금 해서 그거 타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아주 미세한 크기 차이,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자동차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실루엣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자동차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인 자동차 디자인이니까 디자인이 새로운 게 들어갈 수 있는 구석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뭐 트렁크를 없앤다, 둥글게 막 그냥 패스트백으로 만든다, 이거 안 되잖아요. 앞부분을 캡포워드로 해서 EQS처럼 만든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종류의 자동차는 어느 정도의 실루엣이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디자인해도 그냥 팔립니다. 제네시스 G90이라는 이름,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차다라는 그런 이름을 달고 있으면 이게 안 팔릴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회장님께서 타신다는데, 회장님 이번에는 G90보다 G80이 더 섹시하게 잘 나왔으니까 G80 타시죠? 이러면 그냥 뺨 맞죠. 뺨 맞지 않을까? 아무튼 더 좋은 차가 있어서 추천을 잘하면 좋은 거죠. 근데 무난하게 가자라고 하면 결국엔 G90이라는 선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회장님 차로는 그냥 G90을 사게 됩니다. 아직도 대기업은 수입차 사는 거에 조금 부담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 아는 분은 진짜 큰 대기업 총수신데 팰리세이드 타시더라고. 우리 PD님도 팰리세이드 타시는데 거의 일단 외관을 한번 보죠. 헤드램프가, 제네시스는 원래 두 줄이 브랜드 디자인 아이덴티티잖아요. 램프가 실내에도 이렇게 두 줄로 쭉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현행 G90은 사실 완전한 제네시스라고 하기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페이스리프트거든요. 이전
보면 EQ900의 페이스리프트인데 많은 분들이 이걸 페이스리프트로 인식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완전 신차로 느껴지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페이스리프트라서 이렇게 두 줄의 헤드램프가 아니었던 거죠. 아니 플래그십인데 이게 브랜드 아이덴티티 이 두 줄 램프를 안 갖고 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 헤드램프가 두 줄로 딱 바뀝니다. 여기 DRL 켜지는 거 보세요. 오, 두 줄이 쫙 보이네. 야, 잘 보이네. 펜더를 한번 보면요, 펜더에도 요 두 줄 램프가 그대로 이어지는데 이게 거의 끝까지 이어져요. 기술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했지? 대단한데요? 그 램프가 이어서 이렇게 리어 램프까지 쭉 이어지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네시스 X라고 하는 콘셉트가 나왔었잖아요. 그 제네시스 X에서 봤던 그런 느낌이 좀 이어져 있는 것 같네요. 그 램프가 이어서 리어 램프까지 가는데요. 리어 램프라면 뭐죠? 리어 램프를 보면요, 요 가운데가 연결돼 있을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어지간하면 한 줄 정도는 연결돼 있겠지 했는데 두 줄이 연결이 돼 있어? 야, 요건 상상을 조금 뛰어넘습니다. 이게 연결됐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굉장한 충격에 휩싸이게 됐죠. 그래서 이 가차님의 예상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죠. 이걸 보면요, 야 이게 말이 되나? 이런 느낌이에요. 일단 정면 모습과 측면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테일램프가 제일 충격이죠. 일단 가차님이 이게 정확하게 그린 건지 이 가차님의 정확성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이게 지금 가차님의 캐스퍼 예상도예요. 그리고 이게 실제 캐스퍼의 디자인입니다. 이거 뭐 너무 똑같네요. 그러면 이게 가차님이 그려주신 G90의 테일램프인데 아 이게 진짠가? 이게 설마 싶네요. 평소에는 가차님이 맞기를 항상 바래왔지만 이번만큼은 가차님이 좀 틀렸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여튼 분명한 건 이 두 줄 램프가 하나로 쭉 이어진 거, 어떻게 해도 예사로운 디자인으로 나올 것 같진 않네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크기와 존재감만큼은 대단한 걸로 느껴지기도 하네요. 네,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독특한 점이 이 도어 캐치가 밖으로 튀어나온 게 없어요. 전기차나 뭐 넥소나 뭐 이런 데서 많이 봤던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도어 손잡이가 안으로 쏙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식으로 문을 열고 닫게 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여지기도 하네요. 여튼 손잡이가 좀 튀어나오는 게 멋지죠. 이게 진짜 멋지게 되려면 도어를 잠글 때 이렇게 밀어 넣으면 그냥 잠기고 가까이 갔을 때 자동으로 팝업이 되고 제규어 F타입이나 이런 데에서 봤던 그런 느낌이 여기도 들어가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EV6 나 아니면 아이오닉5나 이런 데 들어간 건 고급감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 네, 휠은 지금 몇 가지가 공개됐는데요. 휠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니르부르크링에서 나온 휠을 보면 자기 휠인가 아니면 GV60 휠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GV60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휠 크기도 굉장히 커 보이는데 이게 20인치나 어쩌면 21인치도 되겠지 싶은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자동차들은 휠 하우스를 막 키울 수가 없어요. 아이오닉도 21인치인데 이거 더 고급차니까 더 큰 거 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이오닉 같은 자동차는 차가 SUV 스타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휠하우스를 조금 크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차는 휠하우스를 뽑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거주성이 나빠지기 때문에. 이런 고급차들은 거주성, 실내 공간이 굉장히 중요해서 휠하우스 크기를 마냥 키울 수가 없는 어려운 점이 있죠. 20인치 정도면 그냥 적당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실내는 몇 가지 사진만 공개됐는데요. 디스플레이가 아주 특이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보통 제네시스 디스플레이라고 하면 이 센터 디스플레이가 14.5 정도 되는 기다란 거잖아요. 근데 G90의 디스플레이는 좀 다릅니다. 디지털 계기판부터 쭉 이어져서 조수석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스타일이에요. 약간 유행 지난 것 같기도 한데 벤츠에서 하다가 이제 안 하는 분위기, 이게 새로운 유행일 것 같기도 해요. 아이오닉도 이건데 EV6도 차급이. 네, 그런데 지금 사진 보면요, 이게 센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조수석까지 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각도 따라서 조금 달라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쩌면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이 디스플레이를 조작할 수 있게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굉장히 크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EQS에 있는 하이퍼 스크린처럼 이렇게 거대한 게 여기 달려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기대도 해보게 되네요. 디스플레이가 많이 커지면서 이 아래쪽으로도 디스플레이가 더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실내 버튼들을 과감하게 삭제했을 걸로 예상됩니다. S클래스나 이런 차들이 그런 것처럼 이제 버튼을 삭제하지 않으면 굉장히 옛날 차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튼들이 없어졌을 걸로 보여요. 이 사람이 조수석에 앉아서 이거 화면을 터치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조수석까지 온다고? 조재환 기자가 찍은 거거든요. 조금만 더 가까이서 찍지. 조재환 기자 왜 이랬어요? 네, 손잡이라는 것도 굉장히 묘하죠. 예전에 우리가 손잡이라고 하면 어땠어요? 자동차 손잡이는 여는 방향은 저쪽이야. 나갈 때 저쪽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손잡이 방향은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당겨서 밀어야 돼. 뭔가 이상하죠? 당기면 당기는 거고 밀면 미는 거지. 예전에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했어. 이상하다는 생각을 아무도 안 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상식적인 디자인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아예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기존에는 이걸 당기면서 몸으로 밀었죠. 아니면 당기면서 어떤 사람은 문을 발로 밀어. 아니 킹받네 갑자기. 아니 내 차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괜히 열받아. 그 사람들도 이해는 돼. 이게 운동 방향이 반대니까. 애초에 이 도어를 저쪽으로 밀어서 열게 만들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잖아요. 이번 제네시스 G90은 이 개폐하는 방식을 밀어서 여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열리는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밀었을 때 이게 멈추게끔 할 것 같은데 전동식 도어? 그러면 이거 혹시 전동식 도어니까 혹시 롤스로이스처럼 누른 만큼 전동식으로 쭉 열려서 임포트리스로 그냥 버튼을 쭉 눌러서 이렇게 나가게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이런 기대도 해보게 되네요. 단순하게 온오프, 단순하게 딸깍 요 버튼이 아니라 누른 만큼 열리면 진짜 멋있을 것 같습니다. 센서가 있어서 문콕을 자동으로 딱 방지해주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오디오는 뱅앤올룹슨이 들어가네요. 렉시콘보다 조금 더 위에 거라고 생각하고 뱅앤올룹슨을 넣어주나요? 사실 렉시콘은 그동안 자동차 업계에서는 그다지 존재감이 있는 브랜드는 아니었습니다. 뭐 롤스로이스에 사용되는 그런 오디오 브랜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롤스로이스는 어디에도 렉시콘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롤스로이스 안에 오디오 브랜드 써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왜 그 말이 시작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봤을 때는 롤스로이스에 사용되는 렉시콘보다 좋은 뱅앤올룹슨을 넣어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릴이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 있는데 스피커 그릴이 이런 식으로 장착되어 있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미드가 애매한 위치에 있거든요. 요즘 들어서는 이렇게 동그랗지 않고 이렇게 타원인 경우를 많이 안 쓰거든요. 이거 옛날에 많이 쓰던 그런 스타일 아닌가? 스피커가 두 개가 들어간 건지 하나가 이 비율이 정방형이 아닌 이런 비율을 쓰고 있는 건지 어쨌든 아주 묘한 느낌이 드는 미드 스피커를 여기다 붙여놓고 있습니다. 스피커의 위치가 높아서 이게 뱅앤올룹슨이나 하는 걸 더 잘 볼 수 있게 한 것 같고요. 이쪽에 보면 움직이는 형태로 뱅앤올룹슨 스피커, 트위터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을 것 같아요. 아우디라든지 이런 데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뭐가 들어갈까? 이런 것도 궁금하실 텐데요. 파워트레인은 이런 게 들어갑니다. 사실 자동차 메이커들마다 주력 엔진이 있기 마련이죠. 뭐 아우디라든지 BMW라든지 다 주력 엔진을 하나씩 갖고 있는데, G90은 기존에는 뭐 3.8리터, 3.3리터 터보, 5.0리터 있었지만 이거 다 없어지는 거고요. 3.5리터 터보 가솔린으로 이렇게 단일화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해외에는 이미 굉장히 많은 차종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좀 적용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싼이라든지 이런 차들, 뭐 유럽에는 환경 규제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규제를 좀 더 빡세게 하든가 그런 거 없더라도 환경을 생각해서 좀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좀 적극적으로 도입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뭐 연비도 조금 더 좋아지지만 그것보다 좋은 거는 ISG 같은 걸 사용할 때 시동이 걸렸다 꺼졌다 할 때 이 작동되는 느낌이 훨씬 적고요. 그리고 출발할 때 어느 정도 좀 부드럽게 출발할 수 있어서 그거 짜증난다고 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없어지는 거죠. 자, 어쨌든 제네시스 모델들 보면요, 지금 3.5리터 터보 엔진들이 380마력, 충분한 출력인데 엄청나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G90만의 차별성을 조금 더 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터보압을 좀 높인다든지 해서 출력을 좀 더 높여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파워트레인까지 봤고요. 이 차가 그러면 새로운 건 도대체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 궁금하실 거잖아요. 새로운 것들도 물론 있습니다. 일단 G80 스포츠에서 보여줬던 뒷바퀴 조향 이제 됩니다. 벤츠에서 했던 것처럼 뭐 10도씩 꺾어주는 뭐 이런 기능은 아니지만 3.5도까지 꺾어주는 그런 기능이 제공이 되고요. 유턴할 때 차가 굉장히 긴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편하게 이 짧은 거리에서 유턴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주차할 때도 차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한 번에 딱딱딱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주행에서는 뒷바퀴를 앞바퀴랑 반대 방향으로 꺾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꺾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 주행할 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차선 변경 같은 것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코너링 할 때도 슬라이드 돼서 차가 스핀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극단적으로 막아줄 수 있어서 코너링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뒷바퀴 조향을 한번 타보면 없는 차를 타기가 좀 찜찜해요. 진짜 한번 타보면 정말 홀딱 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중요한 기능입니다. 만약에 옵션으로 넣을 수 있다면 반드시 넣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거죠. 요번에 HDA2
2가 아니고요. 이제는 HDA2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반자율 주행 기능이 탑재됩니다. HDP라고 하는데요. 하이웨이 드라이빙 파일럿이라고 해요. 지금 있는 모든 현대기아차의 자동차보다 훨씬 더 앞선 반자율 주행 기능이라고 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그냥 손 놓고 이러고 그냥 가면 된다는 거예요. 레벨 3 자율주행을 지원한다는 거죠. 핸들을 잡고 있으세요 이런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고 나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레벨 3라고 하니까요. 운전자가 여기에 관여를 하든 안 하든 급한 상황에서만 관여하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차가 알아서 한다 라는 그런 기능입니다. 지금 자동차들은 카메라, 레이더, 초음파 센서 이렇게만 이용해서 반자율 주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에 발레오의 스칼라라고 하는 라이다 센서를 2개 장착했어요. 양쪽으로 모든 것들을 보겠다라는 거죠. 라이다가 앞차와의 거리라든지 뭐 껴드는 차라든지 이런 걸 거리를 확실하게 측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급격한 코너링에서 고속도로 램프를 빠져나가는 경우에 가드레일과 나와의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필요할 거잖아요. 고속도로 이렇게 램프 빠져나가다가 중간에 갑자기 노면에 차선이 지워져 있어. 그러면 저쪽으로 다 날아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드레일과 나와의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정말 정밀하게 램프를 빠져나갈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것까지 제공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뭐 라이다 센서 하나 있다고 해서 하나 아니지 2개지. 라이다 센서 2개라고 해서 이게 뭐 자율주행이 저절로 된다. 이건 확실히 아닐 것 같고요. 결국엔 데이터 그리고 로직일 텐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 라이다 뭐 레이다 둘 다 없이 카메라만 가지고서 이렇게 해내는 걸 보면 야 이게 뭐 라이다가 있다고 해서 정말 좋아질 것인가? 그게 정답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하기 좀 이른 것 같네요. 여튼 현대가 지금 모셔널이라는 회사를 갖고 있잖아요. 이 모셔널이 지금까지는 이렇다 할 큰 성과가 없었거든요. G90에서 이 모셔널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그동안 연구했던 이런 멋진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됩니다. 현대기아 최초는 아니죠. 예전에 에쿠스에도 적용됐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계속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EQ900 나올 때 알버트 비어만 지금 사장에게 그때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도대체 에어 서스펜션을 왜 안 넣는 거예요? 이랬더니 에어 서스펜션은 여름 되면은 출렁출렁하고 뭐 맨날 바뀌고 내구성 문제도 있고 그거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에어 서스펜션 좋은 거 아닌데 왜 이렇게 에어 서스펜션을 좋다고 그러니? 별로야 별로 이랬는데 넣어주네요. 현대차가 그때 당시 알버트 비어만 얘기로는 다시는 안 넣어줄 것 같이 얘기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다시 넣어주시네요. 아마 비어만은 좀 다이내믹한 자동차의 서스펜션 쪽에 좀 힘을 주는 것 같고 이렇게 승차감 위주의 이런 럭셔리카 이쪽은 아마 비어만의 의지와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 영상에도 나오잖아요. 일반 차량이 과속방지턱 넘을 때 이렇고요. 에어 서스펜션이 과속방지턱을 넘었을 때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확실히 느껴지죠? S클래스 정도 돼야 돼. 프리뷰 서스펜션이라는 게 요 정도는 돼야지. 요것도 안 되면서 무슨 프리뷰라고 해요. 요번에 진정한 프리뷰 서스펜션이 될 게 아닌가 이런 기대를 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이 에어 서스펜션이 S클래스나 아니면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충돌 직전에 이렇게 차체를 높여주는 거 아니면 차체를 이렇게 기울여주는 거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해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들어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출시 시기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 차의 출시 시기는 올해는 아니고요. 내년 초라고 합니다. 내년 초면 굉장히 오래 남았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게 오래는 아니에요. 이제 좀 있으면 10월이잖아. 6개월 이내는 출시된다는 얘기네. 한 4, 5개월 후면 출시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제네시스 G90 사면 안 되겠네. 좀 기다려야겠다. 그죠? S클래스 사시거나 이런 분들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다렸다가 이게 더 좋으면 또 모르죠. 뭐 이 둘 중에 어떤 걸 살지 한번 보고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제네시스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모델 G90의 출시가 얼마 안 남았고요. G90의 출시를 통해서 이 제네시스 그리고 현대차의 위상도 훨씬 더 높아질 걸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에 나올까? 1억은 넘겠죠? 1억 넘을 것 같아. 제일 비싼 차는 1억 5천 막 이렇게 할 것 같아요. S클래스하고 가격에서 거의 맞먹을 것 같은데 다 들어있으면 좋겠다. 그냥 기능은 다 있어서 여기 있는 모든 진짜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자동차보다 기능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1등이면 좋겠어요. 그냥 기대가 너무 큰 건가? 할 수 있잖아. 아니 우리 한국인 할 수 있다니까요.